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터질 듯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소와 달리 머리가 어지럽고 무거운 날이 있었나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40년 넘게 뇌 건강을 연구하며 2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로서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뇌졸중, 이 침묵의 살인자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막아낼 3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58세 민수연 씨가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며칠째 이어진 극심한 두통 때문에 얼굴이 창백했고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죠. 박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동네 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그녀는 진통제를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연 씨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혼수 상태였고 이틀 뒤 사랑하는 남편과 2 자녀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병원 복도에서 왜 그때 더 알아보지 않았을까 라며 눈물을 흘렸고 저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을 덮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시라면 더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위협하는 3가지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알게 되고 쉽고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 10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면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혹시 최근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느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신호를 확인할 때입니다. 자, 그럼 이 침묵의 살인자를 막을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신호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뇌졸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멀게만 느껴지는 병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나나 내 가족에게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드시나요? 저는 40년 넘게 뇌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난 신경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오늘 뇌졸중이라는 침묵의 살인자가 우리 삶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뇌졸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가족의 웃음을 앗아가고 평생 쌓아온 추억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존재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이 시한폭탄을 비활성화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뇌졸중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알아볼까요?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는 1위라는 점이에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매년 약 10만 명이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지난 10년간 발병률이 12%나 늘었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바로 우리 주변,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 중 30%가 발병 후 1년 안에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숫자 뒤에 숨은 수많은 가족의 눈물을 보아왔습니다. 왜 뇌졸중은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다른 병들과 달리 뇌졸중은 거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심장병은 가슴 통증으로, 암은 체중 감소나 피로감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뇌졸중은 대부분 조용히 숨어 있다가 한순간에 폭발하죠.
마치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는 것과 같아요. 60세의 최영수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아내와 함께 손주를 돌보며 웃음꽃을 피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왼쪽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최영수 씨는 박사님,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라며 자책했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 가족의 삶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이 이렇게 흔한 걸까요? 한국, 일본, 미국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고혈압과 관련된 뇌졸중 비율이 일본보다 15%, 미국보다 20%나 높아요. 이유는 뭘까 고민해봤습니다. 첫째, 우리의 식습관입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문화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망가뜨리죠. 둘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바쁜 일상, 은퇴 후의 공허함, 가족 간의 갈등까지 우리의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의 부족입니다. 일본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의 70%가 정기적으로 뇌 검진을 받지만 한국에서는 그 비율이 절반도 안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검진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무겁게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뇌졸중은 무섭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그리고 그들의 회복 사례를 통해 확신할 수 있죠. 예를 들어 67세 박진수 씨는 고혈압을 방치하다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꾸준한 치료와 생활습관 변화로 다시 건강한 삶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금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하며 박사님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요 라고 웃으시죠. 이처럼 뇌졸중은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최근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운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가족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주의를 기울일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뇌졸중의 위험을 알리는 첫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뇌졸중의 초기 신호, 특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3가지 경고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머리가 갑자기 터질 듯 아파서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뇌 건강을 지켜온 신경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오늘 뇌졸중의 첫 번째 경고 신호, 바로 번개 두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두통은 평소 우리가 느끼는 가벼운 머리 아픔과는 차원이 달라요. 마치 머릿속에 벼락이 치는 것처럼 강렬하고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할 만큼 충격적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지만 알면 여러분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 번개 두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신호를 주의해야 하는지 한 분의 환자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62세 김영철 씨는 퇴근길 늘 다니던 골목길에서 갑작스럽게 머리가 터질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마치 머리에 번개가 떨어진 것 같았어요.
평생 그런 통증은 처음이었어요. 김영철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아내와 함께 저녁이면 손주와 놀며 웃음을 나누던 평범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는 길가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피로 때문이겠지. 집에 가서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곧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주변 소리가 멀게 들리기 시작했죠. 다행히 아내의 재촉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손주와 공기놀이를 즐기며 지내십니다. 김영철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쯤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 번개 두통, 정확히 어떤 걸까요? 번개 두통은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극심한 두통으로 뇌출혈이나 뇌동맥류 같은 심각한 상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증은 보통 몇 초에서 몇 분 안에 최고조에 달하고 지금까지 겪은 어떤 두통과도 다르다고 느낄 정도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 이 두통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같이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중요한 건 이 두통이 혼자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역질, 구토, 시야 흐림, 혹은 정신이 혼란스러운 느낌이 함께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5세 박미영 씨는 번개 두통과 함께 눈앞이 깜깜해지는 증상을 겪었어요. 그녀는 마치 커튼이 내려오듯 시야가 흐려졌다고 표현했죠. 다행히 즉시 병원을 찾아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했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통증의 강도로 나누면 1단계는 가벼운 두통, 5단계는 혼수 상태에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번개 두통은 45단계, 즉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번개 두통을 경험한 환자의 40%가 12주 안에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이어졌다고 해요. 무서운 숫자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신호를 빨리 알아채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철 씨처럼 병원을 제때 찾은 분들은 80% 이상이 완쾌되거나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어요. 반면 괜찮겠지라며 참은 분들 중 많은 이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평소와 다른 두통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갑작스럽게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한 분이 계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두통이 이상하다면 절대 설마라고 넘기지 마세요. 특히 번개 두통에 구토나 시야 흐림이 동반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응급실로 달려가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정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번개 두통이 뇌졸중의 유일한 신호는 아니에요. 우리 몸은 다른 방식으로도 위험을 알려주죠. 특히 밤에 유난히 심해지는 두통 혹은 특정 자세에서 더 아픈 두통도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또 다른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다음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머리가 욱신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뇌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나온 신경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오늘 뇌졸중의 두 번째 경고 신호, 바로 밤에 심해지는 두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두통은 특히 잠을 자려고 할 때 혹은 밤중에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평소 느끼는 피로감이나 가벼운 두통과는 달리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제때 알아차리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 두통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 분의 환자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70세 이옥순 할머니는 매일 밤 두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밤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욱신거려요. 누우면 더 심해져서 베개를 괴고 잠을 못 잤어요. 이옥순 할머니는 평소 활기찬 분이셨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윷놀이를 즐기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는 게 삶의 낙이었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밤마다 두통이 시작되었고 특히 잠을 자려고 눕거나 고개를 숙일 때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고혈압 약 때문이려니 했어요. 약 부작용이겠지, 참으면 나아지겠지라며 꾹 참으셨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뇌부종이 발견되었어요. 뇌압이 높아지면서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 거였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다시 경로당에서 웃음을 나누며 지내십니다. 이옥순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쯤 손주들 얼굴도 못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 밤에 심해지는 두통, 정확히 어떤 걸까요? 이 두통은 특히 눕거나 잠을 자려고 할 때 더 강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는 뇌압이 높아졌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뇌출혈이나 뇌종양 같은 심각한 상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 이런 두통을 겪은 분들은 하나같이 밤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욱신거렸다고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 65세 최병호 씨는 밤에 두통이 심해지면서 귀에서 윙 소리가 들리고 어지럼증까지 느꼈어요. 그는 마치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듯 무거웠다고 말했죠. 검사 결과 뇌출혈의 초기 단계가 발견되었고 즉시 치료로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두통은 단순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와는 다릅니다. 뇌압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압박받거나 뇌의 조직이 손상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왜 밤에 특히 심해지는 걸까요? 우리가 눕거나 잠을 자려고 할 때 뇌로 흐르는 혈액의 압력이 변하면서 뇌압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을 보인 환자의 40%가 2주 안에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무서운 숫자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옥순 할머니처럼 조기에 병원을 찾은 분들은 85% 이상이 후유증 없이 회복했어요. 반면 참아야지라며 넘긴 분들 중 많은 이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밤에 두통이 심해진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이 두통은 다른 증상과 함께 올 때 특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구토나 어지럼증, 시야 흐림, 혹은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68세 김순자 씨는 밤에 두통과 함께 귀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었고 다음 날 아침 말을 더듬는 증상을 겪었어요. 다행히 가족이 재빨리 병원으로 데려갔고 뇌경색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죠. 그녀는 그때 참지 않고 병원을 갔던 게 내 생명을 살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 밤에 두통이 심해진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가족과 공유해 주세요. 작은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통을 무시하지 않는 게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겪어보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뇌졸중의 신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중요한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달라지는 두통이에요. 자, 그럼 이 세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다음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앉거나 서 있을 때 머리가 아프지만 누우면 오히려 나아지는 이상한 두통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오늘 뇌졸중의 세 번째 경고 신호, 뇌척수액 저합성 두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두통은 드물지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어요. 평소와는 다른, 마치 머리가 땅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의 두통이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제때 알아차리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 두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 분의 환자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55세 최미경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파 책상에 머리를 파묻어야만 통증이 덜해진다고 했어요.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 머리가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우면 조금 나아져요. 최미경 씨는 평소 활발한 분이셨어요. 지역 봉사단체에서 매주 이웃을 돕고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등산을 즐기며 건강한 삶을 살아왔죠. 하지만 몇 주 전부터 이상한 두통이 시작되었어요. 특히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보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심해졌고 책상에 엎드리거나 누우면 조금 나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자세가 잘못된 탓이라 생각했어요. 목이 뻐근한가 보지 라며 마사지를 받거나 진통제를 먹어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죠. 결국 딸의 재촉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뇌척수액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가 아래로 처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매우 드문 상태였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다시 등산을 즐기며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미경 씨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쯤 산에 오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이 뇌척수액 저합성 두통, 정확히 어떤 걸까요?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액체로 뇌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공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액체가 새어나가면 뇌가 아래로 처지면서 혈관과 신경을 압박해 극심한 두통을 일으키죠. 이 두통의 가장 큰 특징은 자세에 따라 통증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앉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눕거나 머리를 숙이면 다소 완화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 이 두통을 겪은 분들은 하나같이 마치 머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듯했다고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 60세 이정훈 씨는 회의 중 갑자기 두통이 심해져 책상에 엎드려야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는 머리가 무겁고 쿡쿡 쑤시는 느낌이었다고 했죠. 검사 결과 뇌척수액 누출이 발견되었고 즉시 치료로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통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반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먹는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약으로는 통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척수액 누출은 10만 명당 5명꼴로 발생하는 드문 질환이지만 5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이보다 더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두통이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건 단순한 두통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두통은 뇌압 저하로 인해 뇌가 손상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로, 방치하면 의식장애나 심지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통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귀에서 울리는 소리, 시야 흐림, 혹은 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GP 58세 김혜숙 씨는 뇌척수액 저합성 두통과 함께 귀에서 윙 소리가 들렸고 걸을 때 어지럼증을 느꼈어요. 그녀는 마치 머리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죠. 다행히 가족이 병원 방문을 강력히 권했고 MRI 검사로 누출 부위를 찾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딸의 잔소리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뇌척수액 저합성 두통은 드물지만 제때 발견하면 90% 이상 회복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앉거나 서 있을 때 두통이 심해지는데 누우면 나아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괜찮겠지라며 넘기지 마세요. 즉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요. 이상한 두통은 우리 몸의 경고등이에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겪어보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뇌척수액 저합성 두통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신호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자, 그럼 이 두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다음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한 두통을 겪고도 설마 괜찮겠지라며 넘긴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뇌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나온 신경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뇌척수액 저합성 두통의 특징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이 두통을 발견했을 때 왜 즉시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기 대처가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뇌척수액 저합성 두통은 드물지만 방치하면 뇌 손상이나 심지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제때 대처하면 90% 이상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이 희망적인 가능성을 한 분의 환자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볼까요? 55세 최미경 씨는 몇 주간 이상한 두통에 시달렸어요. 앉거나 서 있을 때 머리가 땅으로 꺼지는 듯 아팠지만 누우면 나아지는 증상 때문에 당황스러웠죠.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자세 탓인 줄 알았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고 책상에 엎드려야만 겨우 견딜 수 있었어요. 이 최미경 씨는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이웃을 돕고 남편과 주말 등산을 즐기던 건강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이 두통은 그녀의 일상을 점점 망가뜨렸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웃음이 줄어들고 밤이면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결국 딸의 강한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MRI 검사에서 뇌척수액 누출이 발견되었습니다. 뇌척수액이 새어나가 뇌가 아래로 처지면서 통증을 일으킨 거였어요. 다행히 즉시 치료를 시작했고 수술 후 완전히 회복했어요. 지금 최미경 씨는 다시 산을 오르며 이렇게 말하죠. 그때 병원에 제때 찾지 않았다면
지금쯤 손주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지 못했을 거예요. 조기 대처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뇌척수액 저합성 두통은 뇌척수액이 새어나가 뇌압이 낮아지면서 발생합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뇌가 혈관과 신경을 압박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뇌압 저하가 오래 지속되면 의식장애, 기억력 저하, 심지어 혼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척수액 누출을 치료하지 않은 환자의 30%가 6개월 안에 심각한 신경 손상을 겪었다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한 환자의 90% 이상이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어요. 60세 이정훈 씨는 비슷한 두통을 겪다가 MRI로 누출 부위를 찾아 즉시 치료받았어요. 그는 병원에 가기 전엔 머리가 어지럽고 말도 어눌해졌었다고 했죠. 치료 후 그는 다시 회사에서 활기차게 회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두통을 조기에 발견하는 열쇠는 의심입니다. 뇌척수액 저합성 두통은 일반적인 두통과 달리 자세에 따라 통증이 달라지고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58세 김혜숙 씨는 앉아있을 때 두통이 심해졌지만 누우면 나아지는 증상을 겪었어요. 그녀는 귀에서 윙 소리가 들리고 걸을 때마다 어지러웠다고 했죠. 처음엔 어지럼증 약을 먹으며 버텼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뇌척수액 누출을 발견해 치료받았습니다. 그녀는 딸이 병원에 가자고 졸라서 갔던 게 내 생명을 살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조기 대처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증상을 기록하세요. 두통이 언제, 어떤 자세에서 심해지는지, 다른 증상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이 정보는 의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즉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으세요. 일반 내과나 약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는 뇌척수액 누출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행동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에게 증상을 공유하고 병원 방문을 함께 계획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이상한 두통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등이에요. 그 등불을 무시하지 마세요. 실제로 조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왔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자세에 따라 두통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아니면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설마라는 생각 대신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뇌척수액 저합성 두통을 아는 것, 그리고 즉시 대처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이 신호들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 위험 요인도 관리해야 해요. 자, 그럼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과 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다음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여 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 요인과 이를 관리하는 쉬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고혈압, 흡연, 비만 및 스트레스 같은 위험 요인을 잘 다스리면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희망적인 가능성을 한 분의 환자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볼까요? 67세 박진수 씨는 늘 바쁜 삶을 살아오셨어요. 자영업자로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내와 함께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는 게 낙이었죠. 하지만 그는 혈압이 160, 90까지 올라가도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는 이미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였죠. 박진수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그때 혈압을 관리했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다행히 꾸준한 재활과 생활습관 변화로 그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손님들에게 웃으며 밥을 내주며 이렇게 말하죠. 그때 쓰러진 게 오히려 새 삶을 얻은 계기였어요. 뇌졸중의 가장 큰 적은 고혈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70%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혈압을 단 10mTdH미에치게 낮추면 뇌졸중 위험이 40%나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고혈압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방해해 뇌졸중을 일으키죠.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혈압은 조용한 적이에요. 증상이 없어도 매일 우리 뇌를 위협합니다. 예를 들어 62세 이영미 씨는 혈압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약을 꾸준히 먹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졌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죠. 다행히 조기 치료로 회복했지만 그녀는 약을 제때 먹었더라면 이라며 아쉬워했어요. 고혈압뿐만 아니라 흡연도 뇌졸중의 큰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뇌졸중 위험을 2배로 늘립니다. 60세 김동호 씨는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던 분이었어요. 그는 담배 한 대가 뭐 그리 큰일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쓰러졌고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행히 치료 후 그는 금연을 결심했고 지금은 담배를 끊은 게 내 생명을 살렸다고 말합니다. 비만과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복부 비만은 혈관에 지방을 쌓이게 하고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여 뇌졸중 위험을 키웁니다. 당뇨 역시 혈관을 망가뜨려 고혈압과 함께 3중 살인조합을 이루죠. 그렇다면 이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저염식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예를 들어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 소금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둘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65세 정순자 씨는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시작한 후 혈압이 140/85에서 102/80으로 낮아졌어요. 그녀는 걷다 보니 몸도 가볍고 남편과 대화도 늘었다고 웃으셨어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5분씩 해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 5분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스리면 혈압도 내려간다고 말하곤 해요. 박진수 씨는 이 3가지를 실천하며 혈압을 133/80으로 낮췄습니다. 그는 금연을 하고 짠 음식을 줄이고 매일 아내와 함께 동네를 걸었어요. 그 결과 다시 식당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혈압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140, 92 이상이라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고혈압, 흡연, 비만, 스트레스, 당뇨 중 어떤 위험 요인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이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려면 막막할 수 있죠.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검진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뇌졸중을 예방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자, 그럼 정기 검진의 힘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다음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을 언제 마지막으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라며 검진을 미루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정기검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뇌졸중은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우리 몸을 위협할 수 있지만 정기검진은 이 침묵의 살인자를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생명보험과 같아요. 특히 고혈압,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 정기검진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한 분의 환자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60세 정민호 씨는 평생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달리며 체력을 관리하고 아내와 함께 주말이면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즐기는 활기찬 분이셨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민호 씨는 가족력을 알면서도 나는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며 검진을 미뤘습니다.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나라며 웃으며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잔소리에 못 이겨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에서 MRI 검사를 했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뇌동맥류가 발견된 거예요. 정민호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 검사 안 했다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 조기 수술로 동맥류를 치료했고 지금은 여전히 공원에서 달리며 손주들과 웃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아내 말 안 들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며 웃으셨어요. 정기검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뇌졸중은 종종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뇌동맥류나 혈관 이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MRI나 MRA 같은 정밀검사는 이런 숨은 위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 5사되어 10년마다 MRI, MRA를 받으면 뇌졸중 위험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검진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투자예요. 예를 들어 58세 김영숙 씨는 고혈압이 있었지만 증상이 없어 검진을 미뤘어요. 그러다 우연히 받은 MRA에서 작은 뇌동맥류가 발견되었고 조기 치료로 큰 위험을 피했죠. 그녀는 검진이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생명을 살렸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가족력은 뇌졸중 위험을 2배로 높일 수 있어요. 65세 이수진 씨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지만 나는 괜찮겠지라며 검진을 피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가벼운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MRA에서 혈관 협착이 발견되었죠. 다행히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변화로 상태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녀는 검진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다며 가족들에게도 검진을 권하고 있죠. 저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가족의 눈물을 막을 수 있었을까? 비용이 걱정되신다고요? 많은 분들이 검진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죠. 하지만 뇌졸중 치료비는 검진 비용의 10배, 아니 그 이상일 수 있어요. 한 번의 뇌졸중으로 입원, 수술, 재활까지 수천만 원이, 천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MRI 검사는 12년에 한 번 혹은 10년에 한 번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계엄진비는 돈이 아니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사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62세 최동규 씨는 검진 비용이 아까워 몇 년간 병원을 피했지만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져 수년간 재활에 더 큰 비용을 썼어요. 그는 그때 검진비 아끼지 않았다면 지금 훨씬 행복했을 거다라고 후회했죠. 정기검진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뇌졸중을 예방하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50세부터 시작하세요. 검진을 계획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첫째, 가족과 함께 병원 방문을 스케줄에 넣으세요. 둘째,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MRI를 문의하세요. 셋째, 검진 결과를 의사와 꼼꼼히 상의하며 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정민호 씨처럼 조기 발견으로 생명을 구한 사례를 볼 때마다 저는 검진의 중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게 언제인가요? 혹시 고혈압,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가족과 검진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검진 계획을 세우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정기검진으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 속 식습관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뇌와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다음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신 밥상은 어땠나요? 짭짤한 찌개와 고소한 고기 반찬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나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쉬운 방법, 바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뇌와 혈관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어요. 연어, 호두, 시금치 같은 음식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반면 튀김과 라면은 우리의 뇌를 위협하죠. 이 작은 선택이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건강한 식습관이 어떻게 삶을 되찾아주는지 한 분의 환자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68세 윤정자 씨는 동네에서 유명한 식당 아줌마셨어요. 매일 손님들에게 튀김과 라면, 기름진 고기 요리를 내어주며 활기차게 살아왔죠. 그녀는 젊을 때부터 짠 음식이 최고라며 웃곤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녀의 혈압은 125, 콜레스테롤 수치는 위험 수준이었죠. 윤정자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그때는 음식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 줄 몰랐어요. 다행히 치료와 함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라면과 튀김 대신 연어, 호두, 시금치를 식단에 추가했죠. 1년 뒤 그녀의 혈압은 103/80으로 콜레스테롤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다시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내주며 이렇게 웃으시죠. 이제는 손님들에게도 채소부터 먹으라고 권해요. 왜 식습관이 뇌졸중 예방에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의 뇌는 매일 먹는 음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혈관을 유지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와 고등어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 뇌졸중 위험을 낮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5% 감소한다고 해요.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제로 혈관을 보호하고, 시금치와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와 딸기는 항산화제가 풍부해 혈관 노화를 막아줘요. 통곡물, 예를 들어 현미나 퀴노아는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와 뇌졸중 위험을 줄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비싼 보충제보다 매일 먹는 밥상이 최고의 약이에요. 반면 피해야 할 음식도 분명 있습니다. 정제당이 많은 과자나 음료수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튀김과 같은 기름진 음식은 혈관을 막히게 하죠. 붉은 고기를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쌓여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65세 김영호 씨는 매일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다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는 고기가 몸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혈관을 망쳤다고 후회했죠. 치료 후 그는 붉은 고기를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늘렸어요. 6개월 만에 그의 혈관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이제는 채소가 더 맛있다고 웃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변화부터 시도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먹는 국의 소금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둘째, 일주일에 2번은 생선을 드세요. 연어나 고등어를 구워 먹으면 간단하면서도 맛있죠. 셋째, 간식으로 과자 대신 호두나 블루베리를 챙겨보세요. 62세 이순옥 씨는 매일 아침 라면 대신 현미밥과 시금치 나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처음엔 심심했지만 이제는 몸이 가볍고 잠도 잘 잔다고 하셨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식탁 위에 작은 변화가 뇌졸중을 막는 큰 힘입니다. 이 식습관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비싼 보충제를 사는 대신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골라보세요. 예를 들어 70세 박순자 씨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몇 알을 간식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3개월 뒤 그녀의 혈압은 10mm의 대추 낮아졌고, 몸이 가볍고 손주들과 더 오래 놀 수 있다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메뉴를 떠올려 보세요. 튀김 대신 구운 고등어를, 과자 대신 베리류를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인가요? 혹시 건강한 식단을 실천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탁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게 뇌졸중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식습관은 뇌졸중 예방의 강력한 열쇠지만 때로는 두통의 원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뇌졸중과 혼동되기 쉬운 편두통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편두통과 뇌졸중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다음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통이 찾아올 때마다 이건 그냥 피로 때문이겠지 라며 넘긴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뇌졸중과 자주 혼동되는 편두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편두통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반면 뇌졸중의 위험 신호와 비슷해 보여 혼란스러울 수 있죠.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편두통의 특징과 관리법을 알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진짜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편두통이 어떻게 다른지 한 분의 환자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55세 이지영 씨는 어느 날 사무실에서 갑작스럽게 머리가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어요.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머리가 쿵쿵 뛰면서 눈앞에서 빛이 번쩍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지영 씨는 평소 활기찬 분이셨어요. 회사에서 팀을 이끌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즐겼죠. 하지만 그날 두통과 함께 눈앞에서 반짝이는 빛, 이른바 오라 현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뇌졸중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검사 결과 단순 편두통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녀는 안도하며 이렇게 말했죠. 그때 박사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는 두통이 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겠어요. 지금 이지영 씨는 편두통을 잘 관리하며 활기찬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편두통은 뇌졸중과 어떻게 다를까요? 편두통은 CGRP라는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박동성 두통이에요. 머리가 쿵쿵 뛰는 듯. 단 통증이 한쪽 또는 양쪽에서 나타나죠. 여기에 오라 현상이 동반될 수 있어요. 눈앞에서 빛이 번쩍이거나 지그재그 무늬가 보이거나 심지어 이명이나 후각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편두통 환자의 30%가 이런 오라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50세 김민수 씨는 회의 중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지고 귀에서 윙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마치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죠. 검사 결과 편두통으로 확인되었고 적절한 관리로 증상을 줄일 수 있었어요. 편두통은 뇌졸중과 달리 몇 가지 관리법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편두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 7시간 잠을 자는 건 뇌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둘째, 카페인과 술을 피하세요. 커피나 와인은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죠. 58세 박혜진 씨는 매일 저녁 와인을 즐겼지만 편두통이 심해지자 술을 줄였어요. 그녀는 와인을 끊으니 두통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기뻐했죠.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10분씩 해보세요. 스트레스는 CGRP 분비를 촉진해 편두통을 악화시킵니다. 치료로는 트립탄 약물이나 보톡스 주사가 효과적이에요. 특히 트립탄은 두통 시작 초기에 복용하면 증상을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편두통과 뇌졸중의 신호를 구분하는 거예요. 편두통은 보통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 지속되지만 번개 두통이나 구토, 시야 흐림,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60세 최영애 씨는 박동성 두통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겪었어요. 처음엔 편두통인 줄 알았지만 병원 검사에서 뇌경색 초기 단계가 발견되었죠. 다행히 조기 치료로 회복했지만 그녀는 그때 바로 병원을 찾은 게 생명을 살렸다고 말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두통의 패턴이 달라졌다면 기록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렇다면 두통을 기록하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해요. 첫째, 두통이 언제 시작됐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적어보세요. 둘째, 동반 증상, 예를 들어 오라나 구토가 있는지 기록하세요. 셋째, 어떤 상황에서 두통이 심해지는지,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특정 음식 후인지 확인하세요. 이 기록은 의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두통의 패턴이 달라진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편두통 때문에 고생해 본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두통을 구분하는 지식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을 잘 관리하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의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행동해야 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3가지 신호와 예방법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마지막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졸중의 위험 신호와 예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내가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스쳐간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3가지 중요한 신호를 알려드렸죠. 번개처럼 강렬하게 시작되는 두통, 밤에 더 심해지는 두통, 그리고 눕거나 머리를 숙일 때 나아지는 뇌척수액 저합성 두통. 이 신호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65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머리가 터질 듯 아파 병원을 찾았어요. 박사님, 그때 그냥 참았으면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라고 하셨죠.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되었고 조기 치료로 큰 위험을 피했어요. 지금 김순자 씨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웃으며 공기놀이를 즐기고 있죠. 그녀는 이제는 매일 혈압을 체크하고 채소를 더 챙겨 먹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이처럼 작은 주의와 행동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신호들을 알았으니 이제 무서워할 필요 없이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해 볼까요? 첫째, 혈압을 체크하세요. 집에 혈압계가 있다면 지금 바로 꺼내 측정해 보세요. 140/90 이상이라면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둘째,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세요. 오늘 저녁 튀김 대신 연어나 시금치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셋째, 하루 30분이라도 걷기를 시작하세요. 동네 공원을 걸으며 배우자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뇌 건강뿐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질 거예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작은 습관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이 지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계획을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매일 걷기를 시작했어요. 같은 작은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비결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며 저는 늘 여기서 따뜻한 조언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 함께 내디뎌 볼까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시작합시다.